완벽해 보였던 사랑의 끝자락.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역 앞 카페에는 햇빛이 대각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은 김준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은 지 이미 10분이 지났습니다. 잔에 남은 음료는 식어 있었지요. 그의 눈은 창밖의 거리에 두어졌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행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걸었고 누군가는 느리게 걸었습니다. 준호는 그들 중 누구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32살의 그는 IT 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월급은 평균 이상이었고 직급도 괜찮았고 회사에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꼼꼼하고 감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주 뒤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부는 박지연이었습니다. 30살의 그녀는 출판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4년을 만났습니다. 4년은 길었습니다. 4년 동안 준호는 지연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준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준호도 행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역 근처의 웨딩홀로 예약했습니다. 15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청첩장은 2주 전에 모두 발송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진회색 정장을, 어머니는 연보라색 한복을 맞췄습니다. 지연의 부모님도 이미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은 3개월 전에 사왔습니다. 신혼집은 판교의 임차 아파트로 결정했습니다. 가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문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저녁 지연이 건넨 카톡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합동 배첼러레트 파티잖아. 우리도 할까? 배첼러 파티는 결혼식 전날 신랑이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배첼러레트 파티는 신부가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젊은 신랑 신부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때로는 더 위험한 게임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우리 스타일 아니지 않나? 준호가 답장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지 2시간 뒤 지연이 전화했습니다. 너 뭐해? 지금 퇴근했어. 집 가는 중이야. 먹고 얘기하자. 약속 있어? 없는데. 준호는 1시간 뒤 강남역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그날따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분홍색 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배철러 파티 같은 건 이제 기혼자들도 해. 너무 낡은 생각 갖지 말고 우리도 해보자고.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린 서로를 믿잖아. 딱 친구들이랑 하는 거야. 해보자. 준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하나의 덩어리가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었을 수도 있었고 어떤 예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어. 하자. 그렇게 준호는 말했습니다. 카페의 햇빛은 여전히 대각선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눈에는 그 웃음 속에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준호는 자신이 왜 불안한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연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연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밤중에 깼을 때 준호는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무너짐.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그때 지연은 검게 탄 피부에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그녀는 준호의 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있을 거야? 응. 그럼 된다. 그때 지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그때 준호는 확신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전부라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자신의 평범한 인생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지난 3개월을 보면 그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지연의 카톡 아이디, 생일, 애완동물의 이름 비밀번호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3번의 실패 후 4번째 시도에서 화면이 풀렸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과 원하지 않았던 것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카톡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대부분은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직장 동료, 어머니, 오빠, 그리고 이준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메시지는 3일 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괜찮아? 우리 둘이. 지연의 답변은 이모지였습니다. 손가락 하트 이모지.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3주 뒤에 결혼할 여자의 휴대폰에서 자신이 모르는 남자와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 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올라가서 읽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봤는데 사실 보고 싶었어. 나도. 너 요즘 괜찮아? 응. 근데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꼭 해내고. 우리가 뭐하는 사이 아니야. 근데 정말 행복해? 지연의 마지막 답변은 오래 있다가 나왔습니다. 3시간 뒤. 모르겠어. 준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펼쳤습니다.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돌덩이처럼 가슴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직장에서 반차를 내고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있었습니다. 한 잔은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톡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요즘 잘 지내지? 응. 왜? 뭔가 있어. 3초의 침묵. 준호는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배철러 파티 계획 어떻게 돼가? 답변은 금방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왜? 그냥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언제쯤 뭘 할 거야? 토요일인가 생각 중. 친구들이랑 정해야 해. 그렇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이준서와 만나기로 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연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습니다. 팔로우는 890명이었습니다. 팔로워는 920명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디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은 2일 전이었습니다. 손으로 든 화장품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준비 중, 곧 만나요였습니다. 준호는 팔로우 목록을 들어갔습니다. 검색창에 이준서를 입력했습니다. 3개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2개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였습니다. 이준서, 27살. 직업은 패션 바이어. 팔로워는 200명. 게시물은 주로 옷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의 팔로우 목록을 들어갔습니다. 지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연을 팔로우한 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배철러 파티를 첫 제안받은 이후였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위치 공유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활성화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강남역 근처의 술집이 떠올랐습니다. 피는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2시간 넘게.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입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적어놓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서의 인스타그램 계정, 직장 주소, 팔로우 타이밍, 그리고 지연이 이준서와 나눈 모든 카톡 메시지. 그는 수첩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신의 증거를 모두 수집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라. 준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눈의 초점이 선명해졌습니다. 가슴의 무거움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뜨거운 어떤 것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술집의 핀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술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집의 창은 흐릿했습니다.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이었습니다. 15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술집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준서였습니다. 남자는 지연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준호 앞에서 웃던 웃음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골목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둘은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에는 지연과 남자가 택시 앞에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맞닿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스크린샷했습니다.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사진 속 지연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3주 뒤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주머니에 넣은 수첩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것은 증거 수집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남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연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배신자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아무도 벗어날 수 없도록. 무너진 사랑, 다시 세우는 나. 준호는 서울 중구의 건물 14층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상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법전과 판례집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호가 가져온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들, 카톡 메시지 스크린샷, 위치 공유 기록, 인스타그램 팔로우 타이밍, 그리고 이준서의 신원 정보. 박상민 변호사는 58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그는 읽고 있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었습니까? 지난 토요일 밤 11시쯤입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같은 시간, 변호사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카톡 메시지에서 우리 둘이라는 표현이 있고 정말 행복해? 라는 질문, 그리고 신부의 모르겠어 라는 답변. 이것들이 부정행위의 암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호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내용이 더 명시적인 것들 말입니다.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겠지만 법적으로 더 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일을 터낼 것인가, 아니면 혼인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혼인 이후가 더 강한 입장입니다만, 감정적으로는 결혼식에서 터뜨릴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3초를 세고 받았습니다. 여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해? 일 중이야. 뭐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왠지 멀어진 것 같아서. 점심 먹고 싶은데 맞나? 침묵이 2초 계속했습니다. 저녁에 봐. 지금은 회의가 있어. 알겠어. 점심은 혼자 먹을게. 전화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동료들은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의 예비 신부 대기실이었습니다. 지연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내일이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결혼식 순서를 확인하고 예식 진행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울 앞에서 드레스 자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때? 잘 어울려? 좋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 함께. 지연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맑아 보였습니다. 또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마치 2년 전 제주도 해변에서처럼. 나 실은 약간 무서워. 결혼이. 무서워할 것 뭐가 있어. 인생이 이대로 정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가능성은 없고 이제부터 너하고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말이야.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분노, 슬픔, 무언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얼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도 늦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50명의 손님들, 양쪽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각 인사를 받았습니다. 얼굴에는 신랑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신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랑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박상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상민은 준호의 귀에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됐습니까? 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노트북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준호는 1시간 전에 신발장 뒤에 노트북을 숨겨놨습니다. 그곳에는 모니터와 빔 프로젝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진행 화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들은 USB에 있습니다. 포켓에. 박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신고 직전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 이후로는 법적 책임이 커집니다. 결혼식 도중에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이신가요? 예식 후 폐식 직전입니다. 하객들이 다 있을 때 변호사는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공증된 조사 기록입니다. 사설 탐정이 어제 확보한 자료입니다. 호텔 CCTV 영상, 신용카드 기록, 그리고 이준서 씨와의 직접 인터뷰 내용 녹음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준호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팔에 기대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신부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을 마주했을 때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시선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식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랑께서 신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마이크가 그에게 건네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잘 울렸습니다. 네. 지연이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모든 분들께 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호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술집 골목에서의 포옹 장면. 화면 너머로 하객들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건 뭐야?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팔을 잡았습니다. 다음 화면. 카톡 메시지들. 우리 둘이 정말 행복해? 모르겠어. 다음 화면. 호텔 CCTV 영상. 지연과 이준서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시간 기록은 2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 기록, 휴대폰 위치, 호텔 예약 기록, 그리고 이분과의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보고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변호사와 사설 탐정에 의해 법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도 유효합니다. 스크린에는 공증된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뭐 하는 짓입니까? 준호는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계속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배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예식장 안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하객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레이스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색깔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상민은 준호의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원 위조나 사기는 아니었지만 금전거래와 관련된 혼인사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준서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경찰청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결혼식장 파문, 신부의 부정행위 현장 공개 논란. 그는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준호야, 너 정신 차려. 이게 뭐하는.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포켓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배신의 증거를 모두 수집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라.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법이 할 일이다. 밤이 내려왔습니다. 경찰청 로비의 형광등이 준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사랑의 발견. 신문 기사는 여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연예뉴스 섹션에는 아직도 결혼식 파문이 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300만을 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결혼식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이미 500만을 넘었습니다. 박지연의 이름은 포털에 검색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혼인사기 부정행위,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출판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그녀의 사직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개인적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공증된 혼인사기 사건, 손해배상 1억 8천만 원 판결이었습니다. 지연은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준호의 법적 대리인 박상민 변호사의 증거 제출을 인정했습니다. 이준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카페 테이블 앞으로 여자가 앉았습니다. 준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앙상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면서 그녀는 한 번 기침을 했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 지연이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나 지금 일이 없어. 출판사도 나가고 다른 곳도 안 받아줘. 이력서를 제출하면 구글링을 하는 것 같아. 내 이름을 검색하면 모든 게 나오니까. 지연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날 안 본다. 오빠도, 친구들 중에 연락 주는 사람도 없고, 카톡 차단, SNS 차단, 다 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뭘 바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용서를 안 바래. 나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이게 끝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올 건 아닐까 해서. 네가 더 뭘 할 건 아닐까 해서. 지연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대사를 읽고 있는 것처럼. 난 더 할 게 없어. 이미 다 됐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다 됐지.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게 넌 선택한 거야. 나한테 선택을 강요했던 것처럼. 지연의 얼굴이 또 한 번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서 지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었습니다. 주문한 가구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준호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준호야. 너 뭐하니? 어머니가. 아버지. 전화 끊고 있어. 근데 너 이러면 안 돼. 넌 뭘 잘못했어? 그 여자한테 당한 거지. 왜?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히 끝냈습니다. 분노 없이, 강압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카톡 단체방에서. 어떤 동료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그를 판단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만 했습니다. 정확하게, 책임감 있게, 감정 없이. 회의실에서 상사가 물었습니다. 준호, 너 지금 괜찮아? 요즘 좀 달라 보이는데. 문제 없습니다. 임원진에서 너를 걱정하고 있어. 휴가를 좀 다녀올래? 필요 없습니다. 상사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손해배상 1억 8천만 원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지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준호에게 판결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박상민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승소했습니다. 네. 이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할까요? 그건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휴가를 가보세요. 아니면 다른 직장을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준호는 판결서를 들었습니다. 종이가 얇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준호는 한강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연의 뉴스가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전신부, SNS 재개설 후 새 시작 선언. 그 기사에는 지연의 인스타그램이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들어갔습니다.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는 다시 시작, 새로운 나, 앞으로였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모습 멋있어요. 누군가는 이미 그녀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배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는 생각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복수였는지에 대해,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전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그의 가슴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가 그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판결도, 손해배상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받았습니다. 준호?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내 번호를 안 줬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나 약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그리고 상담사가 말했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진짜 미쳤어. 넌 그게 아니잖아. 너는 날 사랑했고 나는 무섭고 너무 미쳤었어. 유흥과 자극을 찾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너는 죄가 없어.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용서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혹시 나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래.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한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는 도시의 불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어떤 사람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그냥 행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역사도 없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준호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강변 따라, 조명 아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준호는 그냥 걸을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 없이, 의미를 찾지 않으면서도 과거를 마주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다. 준호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액자, 펜, 메모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더 이상 일할 곳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 이준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팀장 자리도 있다면서? 응. 이제는 여기가 맞지 않아. 그게 뭔 소리야? 너 요즘 잘 나가잖아. 프로젝트 성공률도 99%, 상사평가도 최고인데.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미소를 지은 것은 오래만이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가. 이미 증명할 게 다 증명했으니까. 뭔 소리야. 너 이상해. 너 진짜 괜찮아? 준호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괜찮은 것 같아. 준호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컨설팅, 중소 스타트업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돈은 적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준호야, 밥 먹었어? 요즘 뭐하고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일도 나쁘지 않고. 너 정말 괜찮아? 요즘 좀 달라 보여서 아버지는 계속 너 걱정하신다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 진짜 괜찮아, 엄마. 처음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 여자 때문에도 아니고, 복수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준호 다시 돌아왔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의 최종 공시가 났습니다. 박지연의 재산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계좌 모두가 목록에 있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 박상민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시작하시겠어요?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니, 집행을 중지해주세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왜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내가 받는 돈이 그 여자가 더 죽을 수는 없도록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미 충분히 했어요. 변호사로서 이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법률상 당신의 권리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권리와 옳은 일은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기자가 준호를 마주봤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웅처럼 봤습니다. 배신한 여자를 혼내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인터뷰를 통해 당신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사건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고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결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배신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옳았다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펜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법정과 옳음은 다릅니다. 법정에서는 증거와 법조문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옳음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나는 내 상처를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 여자도 사람이라는 걸 잊었어요. 당신은 상대방을 용서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용서도 아니고 해석도 아닙니다. 그냥 이해입니다. 그 여자는 나빴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빴어요. 나는 복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였어요. 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테이블에는 책과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메모인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덕적 책임에 관하여. 그는 천천히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었다. 그 배신은 진짜였다. 하지만 내가 한 복수도 진짜였다. 그리고 그것의 대가도 진짜다. 그 여자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다. 작은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다. 손해배상은 나누어서 내고 있다. 나는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왜인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복수의 끝이다. 펜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한다. 배신도 한다. 거짓도 말한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인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치유인가? 아니다. 치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은 파랬습니다. 준호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는 프로젝트를 스타트 카페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낮에는 프리랜서들이 일하는 공간이고 저녁에는 예술가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여기서 1년을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한 명의 직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박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단발이었고 옷은 심플했고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그냥 현재만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가 한산했습니다. 준호는 카운터에 있었고 지연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지연이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준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해러, 나한테 기회를 줘서, 일자리를 줘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감사해. 넌 나한테 배신으로 복수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그 복수가 얼마나 무겁고 공허한지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하지 마라. 우리 둘 다 충분히 말했어.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에 갔을 것입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의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 카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지난 2년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복수, 법원에서의 판결, 강제 집행, 그리고 지금의 카페. 모든 게 의미가 있었을까? 그 과정은 필요했을까?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복수가 없었다면 그는 이 카페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상처, 죄책감, 그리고 이해.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빛들이었습니다. 지연도 지금 어디선가 그런 불빛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하지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준호는 카페의 불을 껐습니다.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거리도 깊었습니다. 어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배신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면서 준호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보다 천천히, 더 신중하게, 더 신경 써서. 그것이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 완벽하지 않은 선택들, 하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삶. 밤은 계속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올바르게,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